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에, 주제는 우리 그 영화에 대한 주제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렇지만 또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이 얼마 전에 지금 스페인을 다녀와서 한 일을 조금 설명도 하고, 또 거기서 만나뵌 우리 국왕님, 그 우리 펠리페 국왕께서 또 요즘 좋은 이런 일을, 학술상을 수여도 하시고 좋은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 그 왕실의 그런 어떤 가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 또 스페인어 여러분들과의 지금 관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공부를 하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총칙, 그러니까 스페인 인문학과 언어, 또 모든 그 스페인 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술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그걸 총칭을 해서 이스파니즈모라고 부릅니다. 이스파니즈모. 이스파니즈모라는 건 사실은 스페인 언어와 관련한 그런 학술적인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인문학적인 주로 그런 테마의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이 이제 날로 우리가 시간이 감으로써, 과거에는 그 언어라든가 어떤 그런 스페인 어떤 지역 쪽하고도 주로 그게 국한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스파니스모의 개념은 훨씬 그보다는 더 넓고, 스페인하고 또 어떤 라틴 아메리카를 떠나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스페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만 또 스페인 문화와 모든 걸 향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파니즘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 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또 그런 어, 그 참여도가 더 짙은 그런 지금 여정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이스파니스모 그 상을 수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또 이런저런 중요한 인포메이션도 많이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있는 그 소리아라는 지금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진 행사인데, 이 소리아는 사실은 이 왕의 고모가 되시는 듀크, 소리아의 그 공작 듀크의 그 부부가 사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fundación de Duques de Soria죠, 그죠? 듀크 부부의 그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많은 문화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 이 세계 히스파니스모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활동들을 지원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왕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손도 잡고 또 이런 행사를 하고, 지금 이제 그 부부를 접견을 하고 알련하는 이분들, 여기 이제 그래서 왕의 그 방문을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귀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옛날하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죠. 선생도 지금 저기 보이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 그 식장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하고 또 발표를 받으면서 또 행사도 하고, 지금 이쪽은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스폰서들 있죠. 그죠? 은행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큰 기업체들, 이런 사람들의 그 파운데이션들이 또 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바로 그 듀크, 그 지금 음 인데, 이분의 사실 그 부인이 바로 그 듀크, 그러니까 지금 왕의 고모가 되시는 분이죠. 왕의 고모인데, 왕의 그런 아버지 황 칼로스 왕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데, 지금
지금 이제 나이 연세도 많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장님입니다. 맹인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히 총명해서 명색에서 그 글자도 다 이렇게 읽고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분이죠, 그죠? 근데도 이 생활을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다 해왔습니다. 사실 굉장한 그런 특별한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어, 주리지 대학교 교수가 받았는데 사실 이제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유럽에서의 스페인학의 어떤 동향을 분석을 하는 그런 큰 어떤 상설 관측소 Observatorio Permanente del Español Europeo를 지금 이제 설립을 해서 한 80여 명의 그 선생님, 다른 유럽의 그 대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이 이스파니즈모 상을 받게 된 이제 그분의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여, 열 몇 개 정도의 어, 미안합니다. 한 50여 개 정도 되는 그 대학의 80여 분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자, 하여튼 우리 이 왕은 상당히, 지금하고 상당히 인자합니다. 인자하고 굉장히 명망이 높은 그런 분이고, 또 상당히 실질적인 그 나라의 군사 총수이기도 하고, 지금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꼭두각시 이게 상징적인 왕이 아니고 실질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고 상당히 또 일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는 아주 사실은 전 세계 국민한테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왕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민들한테는 민주주의 한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지금 여러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일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이 부럽게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스페인 말로 쭉 읽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 구글 뭡니까 번역기를 돌리면 한국말도 꽤 잘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선생도 이번에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번역이 잘 되는지 이제 좀 있으면 아예 번역 그냥 할 필요가 없는 스페인어 안 배워도 스페인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말로도 다 이게 또 다른 한국말로 쓰여 있는 거를 또 다른 언어로도 이 외국 분들이 다 이해를 하겠죠, 그죠? 자, 이스파니스모가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사실 개념이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스페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인문학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Humanismo de en español.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통한 그런 연구인데 이제는 사실 스페인어라는 언어적인 그런 한계, 그런 어떤 장벽을 넘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음, 한국학을 하는 분, 한국학을 하는 분이 굳이 스페인어를 모르는 완전히 한국만 하는 분이 이제 계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도 이런 문화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이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언어적인 장벽을 이런 기계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어떤 공통된 주제들이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라든가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는 그 기후, 감비오 클리마티코 그 변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디지털 문화가 급속하게 지금 발전을 해서 수많은 정말 이로 이야기할 수 없는 변화들 속에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러면서도 과거부터 존재했었던 그 과거 역사의 문제라든가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델링을 찾는 문제
그다음 또 어떤 그 뭡니까 그 뭐 여성 페미니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 문제라든가 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런 문제들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앞으로 닥칠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같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쪽의 이스파니즘어는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오고 또 앞으로 새로운 걸 개발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언어권이라든가 분야도 다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팽창주의, 임페리얼리즘의 그런 연장선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휴머니즘의 어, 발굴 또 그런 것들의 필요성에 의한 더 어떤 절실한 그런 염원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인문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 이스파니즈모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상당수가 지금 스페인 어과에 지금 소속이 돼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스페인 과 학과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그 과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이 이스파니스모의 연구의 연장선에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는 건 이거 다 이스파니스모의 바로 그, 그 내부에서 나온 생산이 된 작품이고 이스파니스모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돈키호테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다른 작품들도 많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많은 인문주의의 하나의 큰 그 구심점이 되어온 작품이 돈키호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하나의 그냥 문학 작품으로 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언어의 또 어떤 그런 발전과 관계가 되고 또 이것이 사실은 책으로 출판이 되고 많은 사회에 유포가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는 출판사라는 게 왕의 프리빌레히오 왕의 출판권을 인정하는 그 왕권에 의해서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출판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서적은 그, 프리빌레히오 레알 왕의 직인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출판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어, 그럼 어떻게 왕의 프리빌레히오 허락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그걸 따지면은 이제 일단 작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스페인어로 수준 있는 스페인어로 기록이 돼야 되고 그걸 또 많은 앞으로 봐도 이제 검열관들이 여기저기서 그걸 보고 최소한 3명 이상이 공립된 기관에서 그걸 보고 그냥 그게 나중에 그 최종적으로 뭐 나중에 가격도 붙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쇄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러도 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신중하게 고쳐야 되는 법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게 출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왕권과도 관계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맥락과도 관련된 것이 이게 하나의 이스파니즘 또 우리가 아는 순수한 문학 작품들 이었다고 이제 본다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또 문학적이고 또 예술적이고 또 정치적인 것이 이게 서로가 어, 분리되어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여튼 제국적인 어떤 그런 제국주의의 팽창주의에 의해서 발전하던 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 21세기 와서는 세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권리와 콘비벤시아 공존을 위한 하나의 축으로서 또 발전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 왕이 수여하는 학술상, 그게 이제 사실은 제1회 학술상인데, 어떻게 보면 스페인 학에 있어서 하나의 노벨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수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필요한데 심사위원들은 전 세계 또 나름대로 이 이스파니스모에 기여를 한 학자들을 중에 이제 몇 명을 뽑는 거죠. 지금 이제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동양 사람은 영광스럽게도 선생이 혼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 독일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가 심사위원들이 지금 한 분이 안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어떤 지금 그 여자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 제 멕시코에 일이 있어서 계셨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멕시코에서 오신 우남 대학교 선생님이시고 여기는 이스라엘 어그 그 그 저 기브리 대학교 거기 이제 교수님이시고 여기는 컴프루텐스 마드리드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프랑스 르네 쪽에 그 지금 에메리투스 그 명예 교수 계신 분입니다. 그다음 이분은 그 레알 아카데미아 어 지금 회원이시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교수시죠. 그다음 여기는 그 베를린에 있는 대학교 그 교수시고 여기는 버지니아 대학교 여기는 고려대학교의 접니다. 그래서 총 9분이 지금 8분밖에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그, 그, 그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결정이 되고 왕이 이제 수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를 위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이렇게 하나의 결실로서 맺어졌기 때문에 좀 안도의 그런 뭐 그런 개인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하는 그런 순간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항을 수여할 때는 이게 만약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사항이 선생님이 얼마나 계속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져서 좋은 결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또 훌륭한 분들의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테마가 있다면은 먼저 과거의 좀 역사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공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미 설명을 이제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조금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왕이 있죠, 그죠? 왕이 펠리페 그 왕이 그 지금 68년생인데 1968년 그 아버지는 전부 다 부르봉 왕가입니다. 부르봉 왕가는 그 프랑스에서 이제 관련된 그 부르봉 왕가의 그런 대가 왕계가 이제 생겨서 지금까지 또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프랑스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왕실의 그 피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다 그 대가 사라지니까 프랑스 쪽에 그걸 미리 알고 이제 사실은 가서 그 결혼을 한 스페인 공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루이 14세의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루이 14세 태양의 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 사람은 물론 부르봉과의 프랑스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 부인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손자 뻘좀 내는 사람이 다시 스페인에 나중에 이제 그 1700년도에 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 그 왕으로 와서 이제 쭉 이렇게 1700년도, 1800년도 초까지 쭉 이렇게 그쪽 그 후손들이 다 통치를 하다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1808년부터 1813년까지 5년 동안 스페인을 통치를 하고 뒤흔들어 놓고 왕실을 다 와해시켜 버렸죠.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나폴레옹이 물러가고 나중에 부르봉王가가 다시 복권합니다. 그래서 페르난도 7세가 있고 이사벨 2세가 또 이제 두 명의 그 딸이 계속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에 의해서 그 자유주의 또 공화정이 이제 막 이제 그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사벨 여왕이 나중에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 프랑스로 망명을 해버리죠. 그다음 그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그 레public 그 공화정이 사실은 실패가 되고 그 이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가 다시 복권이 됩니다.
프랑스 쪽에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벨 2세의 아들입니다. 알폰소 12세죠. 알폰소 12세가 한 10여 년 정도,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바로 그 라레겐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번 라레겐타가 기록이 되던 그 출판이 되던 바로 그 시절에 이 사람은 그 왕위를 이제 그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알폰소 13세. 알폰소 13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86년부터 31년까지 거의 한 45년 정도를 왕으로 계속 이렇게 통치를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잘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른 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잘한 것도 많지만 또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모든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던 그런 시절 국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식민지도 많이 잃어버리고 스페인이 참 힘든 시절이었죠. 그죠? 아무튼 그런 시절에 이제 그 알폰소 13세가 봉화정이 들어서고 막 이럴 때 1931년에 다시 해외로 망명합니다. 지금 왕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알폰소 13세의 아들은 그 왕이 되지 못하고 같이 망명을 떠난 아들은 끝내 왕으로 불리지 못하고 외국 살이를 어릴 때부터 많이 오랫동안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조용하게 작고하게 되는 좀 약간 비운의 그런 왕족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또 조용하게 그렇게 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황 카를로스 1세 지금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황 카를로스 1세가 이제 그 알폰소 13세의 손자죠. 그죠? 손자가 이 프랑코 독재 기간도 상당히 길죠. 거의 한 35년 정도 된 이 기간 동안에 프랑코가 관카를로스 그 왕자일 때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다시 옹립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입헌군 주제가 출범하게 되죠. 프랑코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그 수명이 다 돼서 1975년에 죽고 그 직후에 황카를로스 왕이 왕으로 그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선서를 하면서 이제 뭐 정식 왕이 되고 그 다음 입헌군 주제가 1978년에 헌법으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왕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입헌군주제를 출범하게 되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온 겁니다. 오고 그다음 한 10년 전에 1900 미안합니다. 2014년에 지금 바로 그 여러분들이 보신 그 젊은 왕이 황 카를로스 이 국왕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나 음, 지금 정치적으로나 좀, 이제 왕으로서 지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게 1914년에 그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는 10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새로운 펠리페 왕은 10년이, 이제 왕으로 된 지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권이 이렇게 지켜지면서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알폰소 13세고, 12세고, 프랑크 이사벨 여왕의 아들이죠. 그죠? 이사벨 2세 아들이고, 그 다음 그 손자가 되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저 알폰소 12세의 아들인 알폰소 13세가 이제 31년까지 왕으로 있었고, 왕명정부라기보다는 망명을 갖다가 유럽은 전부 다 사실은 왕실끼리는 서로 가족이기도 하고, 그죠? 서로 통하니까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준 겁니다. 외국에서 지낼 수 있게. 또 내부에서 지내다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사고가 생기면은 왕실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또 이런 역사에 오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그 유럽 왕실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생활을 몇십 년 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또 말년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 손자는 다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황칼로스 왕이죠. 그다음 그 아들이 지금 왕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왕은 일단 인품과 그 총기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부인이 레티시아라는 분은 그 앵커워먼 출신이죠, 그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KBS 9시 뉴스에 그 저 앵커워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왕실의 왕비로 지금 변신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딸이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딸 그 지금 중에 그 첫 번째 딸이 이제 여왕으로서 지금 왕실 미래의 여왕으로서 지금 왕실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갈리시아 쪽에 해군에 입대를 해 있는데 3년 동안 군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3년 모든 교육도 다 받지만 군생활을 3년을 하면서 그 육해공군을 1년씩 다 지금 교체하면서 지금 이제 2년째로 지내고 있고 그런 나름대로 혹독한 훈련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또 그런 이 왕실의 어떤 그런 그 왕으로 되는 그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19세기를 공부를 하셨죠, 그죠? 19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19세기의 그 소설과 사실주의 소설 대작 두 권, 로토나타 가신타, 그다음 라 레겐타, 그다음 그 사실주의 소설에 나오는 그 배경들, 영화로 그게 사실 이제 그게 묘사가 되었지만 사실은 사실주의 그 작품들은 그게 그 역사를 보이는 시각화 시켜주는 아주 정밀 묘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정신이 또 다 표현이 될 거라고 그 믿었던 그런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실주의 그 작품들을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영화로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어댑트를 한 거죠, 그죠? 그 적용을 해서 영화도 사실주의 그대로 받아들여 찍은 겁니다. 스페인은 그 사실주의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주의라는 것이 또 계속 20세기 중반까지도 존재합니다. 그 존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로 역사적인 배경 그 자체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코 군부 독재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속에 어떤 부조리한 그 사회 구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고민들과 또 그 속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변형된 방법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사실적으로 계속 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언어와 또 그 사고를 그대로 포착을 해서 일단은 그 하나의 그 예술 작품으로 그것을 포착을 하고 그다음 보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잘할 때까지 그걸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술가들의 어떤 공통된 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객관적 사실주의, 어떤 개입 주관적인 어떤 그런 그 목소리를 많이 개입을 시키거나 또 어떤 그 커멘트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20세기 중반에 또 후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도 그런 작품을 새로운 어떤 식으로 막 변형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20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새로운 또 그 프랑코 시대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문화가 스페인 전 사회에서 막 이렇게, 어, 흥행하기 시작하고, 또 상업화,
또 어떤 미국식 어떤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면서 굉장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20세기, 21세기 예술이 실험이 되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이 연구의 대상 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시민전쟁의 그런 여러 가지 잔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포착을 하는 그런 시절 또 그런 작품들이 또 모여있는 그러한 어떤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중에는 그걸 다시 재해석하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해석해 나가는 21세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코 독재 시절에는 그야말로 또 새로운 어려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어떤 이슈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로스 산토스 이노센테스 다시 그 부분 그저 영화에서는 그 사회 계급 차이에 의한 많은 부조리들에 의해서 또 이게 어떤 성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를 보면서 또 이런 문제점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영화가 되기 전에 또 사실 미겔 델리베스라는 사람의 소설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이 다시 영화화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20세기 후반까지도 그 영화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다시 기억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영화 또 그 이전에 또 소설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보실 영화는 죄 없는 성자라는 영화죠, 그죠? 네, 한번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에 잘 네, 그 영화를 또 음미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시에 다음 시간 전에 10월 그 6일이죠, 그죠? 6일까지 라레켄타에 대한 리액션 페이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리액션 페이퍼 한 페이지를 그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서술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또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조를 짜야 됩니다. 조를 6명 내지 7명이 으로 구성된 그 조를 한 6개 정도 짤 건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같은 조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조를 짜시기 바랍니다. 짜서 그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조원이 되고 싶다는 걸 쪽지를 선생한테 미리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를 다 짜고 그런 뭐 아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 같은 조가 되고 싶은 사람이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냥 혼자 계시면은 선생이 그런 사람들을 또 학생들을 골고루 섞어서 이제 선생이 일단 임의로 그러니까 뭐 학년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그 과를 섞어서 좀 다양성을 갖게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해서 6개의 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미리 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선생한테 어떤 식으로든 그 쪽지를 뭐 그 교실에서 전달해 줘도 좋고 그다음 여기 저 이메일로 전달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레포트죠, 그죠? 중간 레포트. 중간 레포트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3쪽 내지 4쪽 정도를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리액션 페이퍼보다는 좀 더 학술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서 은밀성을 지녀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냥 자기 생각만 쭉 이렇게 쓰는 문체를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만 그냥
서너 페이지를 채우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이 되는 어떤 논리들, 타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논리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평문 또 논문 이렇게 또 어떤 학술적으로 잘 쓴 사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칭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그 학술적인 과제물이기 때문에 좀 학술적인 엄밀성을 지니고 있는 레포터를 쓰셔야 됩니다. 그 레포트를 어떻게 쓰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원하는 주제로 이 도서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이 있죠, 그죠? 그런 탐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책도 나오지만 논문도 나옵니다. 그런 논문을 중에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단은 그 검색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을 뽑아서 주로 이제 그런 아티클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뭐 외국어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국말로 써져 있는 좋은 아티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논지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어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학교는 뭐 교실에서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로 해주기 바랍니다. 음,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여러분들이 생성이 되고 또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